나 죽고 나면 화분 밑을 좀 봐줘. 고시원 청소 도우미 김은비에게 304호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은비는 생전 할머니에게 생수통을 갈아주고 약을 사다 주는 별일 없는 청소 도우미에 불과했다. 할머니의 낡은 방 304호. 그곳에서 할머니는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 은비는 화분 밑을 살폈다.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 때문이었다. 흙을 파내자 단단한 물건이 손에 닿았다. 작은 열쇠와 편지 한 통.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열쇠는 은행 보관함 열쇠야. 은비야. 이걸 열어봐. 거기 내가 남긴 게 있어. 부탁이야 받아줘. 넌 내게 가족이었어. 과연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간 건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은비는 눈을 떴다. 스마트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이불을 걷어내자 냉기가 발목을 스쳤다. 겨울이 왔다. 고시원 방은 언제나 이랬다. 보일러를 틀면 전기세가 올라가고 끄면 손끝이 시렸다. 은비는 3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3년째 살고 있었다. 복도에 나서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낡은 빛이었다. 복도 양쪽으로 200호부터 400호까지 좁은 문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누군가는 코 고는 소리가, 누군가는 드라마 소리가 새어나왔다. 은비는 청소 도구함을 열고 걸레와 쓰레받기를 꺼냈다. 오늘도 시작이네. 혼잣말이 습관이 된 지 오래였다. 은비는 28이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편의점, 카페, 주유소, 공장. 일은 많았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다. 그러다 2년 전 고시원 청소 일을 구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방세를 깎아줬고 사람을 만날 일이 적었다. 은비에게는 그게 좋았다. 복도를 쓸며 걷다 보면 문 앞에 놓인 흔적들이 보였다. 배달 음식 봉투, 담배꽁초, 찢어진 영수증. 사람들은 문 밖에 자기 삶의 조각을 흘렸다. 은비는 그걸 주워 담았다. 말없이 천천히. 3층 복도 끝. 304호. 이곳에는 이춘자 할머니가 살았다. 은비는 처음 할머니를 봤을 때를 기억했다. 6개월 전 할머니는 짐도 없이 들어왔다. 캐리어 하나와 낡은 가방 하나. 관리인은 조용한 분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청소만 하면 됐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다. 첫 주 할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다. 은비가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다. 쓰레기 봉투만 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2주째 할머니는 문을 조금 열고 고개만 내밀었다. 수고하세요. 짧은 인사였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3주째 할머니가 은비를 불렀다. 저기요. 은비는 걸레를 들고 뒤를 돌아봤다. 할머니가 문틈 사이로 생수통을 내밀고 있었다. 이거 좀 갈아줄 수 있어요? 아, 네, 그럼요. 은비는 생수통을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할머니의 손은 가늘고 주름이 깊었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있었다. 고마워요. 할머니는 다시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 은비는 304호 앞을 지날 때마다
조금씩 신경이 쓰였다. 할머니는 왜 혼자 사는 걸까? 자식은 없을까? 아니면 있지만 연락이 끊긴 걸까? 은비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자. 그게 이곳의 규칙이었다. 하지만 며칠 뒤 할머니가 또 은비를 불렀다. 저기, 택배 좀 받아줄 수 있어요? 네, 그럼요. 고마워요.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작고 조심스러운 미소였다. 은비는 그 표정을 보고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오래전 누군가가 자신에게 지어줬던 미소 같았다. 보육원 선생님? 아니면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 기억은 흐릿했다. 그날 밤 은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304호 할머니는 누구일까? 왜 고시원에 사는 걸까? 혼자 밥은 먹고 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은비는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에도 복도를 쓸 것이다. 쓰레기를 주울 것이다. 사람들의 문 앞을 지나칠 것이다. 그게 은비의 일상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할머니와 은비는 조금씩 말을 섞었다. 할머니는 가끔 커피를 건넸고 은비는 심부름을 도왔다. 약국에서 약을 사오거나 마트에서 두부를 사오는 일. 할머니는 항상 고마워요라고 말했고 은비는 별 말씀을 요라고 대답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다. 은비 씨, 가족은 어디 계세요? 은비는 걸레를 쥔 손을 멈췄다. 없어요. 그래요? 네, 어릴 때부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은비는 그게 고마웠다. 사람들은 보통 힘들었겠네요 같은 말을 했다. 그 말이 위로인지 동정인지 은비는 알 수 없었다. 저도 비슷해요. 할머니가 말했다. 자식들이 있긴 한데 연락은 안 해요. 아, 괜찮아요. 익숙해요. 할머니는 작게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은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저녁 은비는 컵라면을 끓이며 생각했다. 할머니도 혼자구나, 나처럼. 그 생각이 마음 한쪽을 눌렀다. 무겁지는 않았지만 가라앉았다. 2개월째. 어느 날 아침 은비는 복도를 쓸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304호 문 앞에 쓰레기 봉투가 없었다. 이틀 연속이었다. 할머니는 항상 저녁에 쓰레기를 내놨다. 빠진 적이 없었다. 은비는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할머니 계세요? 대답이 없었다. 다시 노크를 했다. 할머니, 여전히 조용했다. 은비는 휴대폰을 꺼내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관리인은 잠깐만요라고 하더니 10분 뒤에 올라왔다. 예비키로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공기가 무거웠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이불은 턱까지 덮여 있었다. 할머니, 은비는 침대 곁으로 달려갔다.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아니,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냥 멈춰 있었다. 관리인이 구급차를 불렀다. 은비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다. 할머니의 얼굴은 평온했다.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그냥 잠든 것처럼 보였다. 구급대원이 확인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은비는 할머니의 손을 천천히 놓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혔다. 가슴이 눌렸다. 관리인이 물었다.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모르겠어요. 유품 정리는 나중에 해야겠네요.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로 나왔다. 형광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은비는 청소 도구함 앞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할머니.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고마워요. 수고하세요.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은비는 눈을 감았다. 할머니는 이제 없었다. 304호는 텅 비었다. 또 하나의 문이 닫혔다. 은비는 일어섰다. 걸레를 들었다. 복도를 쓸기 시작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눌렸다. 304호 문 앞을 지나칠 때 은비는 멈춰섰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은비는 손을 뻗어 문을 만졌다. 차가운 철문이었다.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다. 누구도 듣지 못할 만큼. 은비는 다시 걸었다. 복도는 길었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3일장. 장례식장은 지하철역 근처 작은 건물 2층이었다. 빈소에는 사람이 적었다. 은비는 구석 의자에 앉아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할머니는 흑백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은비는 돌아봤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양복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했다.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다. 아, 저는 고시원에서 청소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들이에요? 네, 큰아들. 그렇군요. 남자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은비도 말을 잇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봤다. 은비는 다시 영정사진을 봤다. 할머니의 자식들은 셋이었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셋 다 왔다. 하지만 빈소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전화를 받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서로 짧게 대화를 나눴다. 슬퍼 보이지 않았다. 그냥 의무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은비는 향을 피웠다. 절을 했다. 할머니에게 말했다. 편히 쉬세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만 말했다. 이틀 뒤, 은비는 304호 앞에 섰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자식들이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거 버려. 옷은 다 버리고 가전제품은 중고로 팔까? 그냥 버려. 팔아봤자 얼마 안 돼. 은비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다. 할머니의 방은 엉망이었다. 이불은 구겨져 있었고 옷가지는 바닥에 널려 있었다. 화분도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다. 할머니가 아끼던 화분이었다. 작은 다육이가 심어져 있었다. 저기요. 은비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큰아들이 돌아봤다. 네, 혹시 화분은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화분요? 큰아들은 화분을 봤다. 흥미 없다는 표정이었다. 가져가세요. 어차피 버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은비는 화분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무거웠다. 흙이 꽉 차 있었다. 다육이는 작고 통통했다. 잎은 초록빛이 도는 회색이었다. 할머니는 이 화분에 매일 물을 줬다. 은비는 그걸 봤다. 복도로 나오며
은비는 뒤를 돌아봤다. 304호 안에서 자식들은 여전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쓰레기 봉투가 쌓여갔다. 할머니의 삶이 봉투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은비는 가슴이 답답했다. 2주일이 지났다. 304호는 비었다. 새 입주자가 들어올 거라고 관리인이 말했다. 은비는 문 앞을 지날 때마다 멈칫했다. 할머니가 나올 것 같았다. 고마워요라고 말할 것 같았다.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다. 조용했다. 은비는 화분을 자기 방에 두었다. 창가에 놓고 매일 물을 줬다.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다육이는 천천히 자랐다. 잎이 하나 더 나왔다. 어느 날 밤 은비는 침대에 앉아 화분을 바라봤다. 할머니 생각이 났다. 할머니의 목소리, 할머니의 미소, 할머니의 손. 은비는 눈을 감았다. 할머니는 왜 혼자 사셨을까? 자식들은 왜 찾아오지 않았을까? 할머니는 외롭지 않았을까? 답은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은비는 청소를 하다가 복도 벽면 달력을 봤다. 관리인이 걸어둔 달력이었다. 낡았다. 구겨진 곳도 있었다. 은비는 무심코 날짜를 확인했다. 그리고 멈췄다. 11월 25일. 그 날짜 옆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은비 생일. 은비는 달력을 가까이 들여다봤다. 분명했다. 할머니의 필체였다. 가늘고 떨리는 글씨. 할머니가 적은 것이었다. 언제? 은비는 말끝을 흐렸다. 할머니에게 생일을 말한 적이 없었다. 아니,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은비는 생일을 기억하지 않으려 했다. 생일은 가족이 있는 사람들의 날이었다. 은비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하루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은비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복도에 사람들이 오갈 수 있었다. 은비는 달력을 한참 바라봤다. 할머니의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종이는 부드러웠다. 할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해보니 할 수 있었다. 관리인 사무실에 입주자 명단이 있었다. 거기에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몰래 확인했을 것이다. 그리고 달력에 적었을 것이다. 은비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은비를 기억했다. 은비의 생일을 기억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던 날을 할머니는 기억했다. 고마워요, 할머니. 은비는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저녁, 은비는 화분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걸 느꼈다. 화분 밑에 뭔가 있었다. 흙이 조금 불룩했다. 평소와 달랐다. 은비는 화분을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흙을 조심스럽게 파냈다. 손톱에 흙이 들어갔다. 차가웠다. 그리고 뭔가 단단한 게 손에 닿았다. 비닐봉투였다. 은비는 비닐봉투를 꺼냈다. 작았다. 투명했다. 안에 뭔가 들어 있었다. 은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열쇠가 있었다. 편지는 손글씨로 쓰여 있었다. 할머니의 글씨였다. 은비는 손을 떨며 편지를 펼쳤다. 은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떠났을 거야. 미안해. 미리 말하지 못해서.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내 몸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자식들에게 말했지만 그 애들은 관심 없었어. 아니, 관심은 있었지, 돈에만. 엄마, 돈 얼마 있어요?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말만 했어. 난 슬프지 않았어. 익숙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처음엔 경계했어. 사람을 믿기 어려웠거든.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지만 넌 달랐어. 넌 날 사람으로 대했어. 할머니로 대했어. 생수 갈아주고, 택배 받아주고, 그냥 웃어주고.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난 내 생일을 알았어. 달력에 적어뒀어. 언젠가 축하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시간이 없었나 봐. 이 열쇠는 은행 보관함 열쇠야. 은비야, 이걸 열어봐. 거기 내가 남긴 게 있어. 부탁이야, 받아줘. 넌 내게 가족이었어. 고마워서. 춘자 할머니가. 은비는 편지를 다 읽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은 떨렸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 은비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종이는 따뜻했다. 할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가족. 할머니는 은비를 가족이라고 했다. 은비는 평생 가족이 없었다. 부모도 없었고, 형제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다. 혼자였다. 항상 혼자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은비를 가족이라고 했다. 은비는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복도에 누가 들을까 걱정하지 않았다. 그냥 울었다. 화분 옆에는 열쇠가 놓여 있었다. 작고 반짝이는 열쇠. 은행 보관함 열쇠. 은비는 열쇠를 집어들었다. 손바닥에 꼭 쥐었다. 차가웠다. 할머니는 뭘 남겼을까? 은비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할머니는 은비를 잊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다음 날 아침, 은비는 관리인 사무실로 갔다. 관리인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은비 씨, 무슨 일이에요? 저 304호 할머니 말인데요. 네, 할머니가 은행 보관함에 뭘 남겼대요, 제 이름으로. 관리인은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내 편지도 있어요. 은비는 편지를 보여줬다. 관리인은 편지를 읽었다. 표정이 복잡해졌다. 이거 변호사한테 상담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요? 내 유산 문제니까 자식들이 있잖아요.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자식들이 있었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 은비는 걱정이 됐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다. 할머니는 정말 뭘 남겼을까? 은비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무거웠다. 아니, 무겁게 느껴졌다. 복도로 나오며 은비는 304호를 봤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달랐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남아 있었다. 넌 내게 가족이었어. 은비는 복도를 걸었다. 청소 도구를 들었다. 복도를 쓸었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무엇인지 은비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은행은 고시원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다. 은비는 손에 열쇠를 쥐고 버스에 올랐다. 사람들이 많았다. 출근 시간이었다. 은비는 창가에 기대서서 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빠르게 지나갔다.
건물, 사람, 신호등. 할머니는 뭘 남겼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돈일까? 아니면 다른 편지일까? 아니면 그냥 추억일까? 은비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할머니의 자식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싸울까? 빼앗길까? 은비는 고개를 저었다. 일단 가보자. 버스가 멈췄다. 은비는 내렸다. 은행은 큰 길 모퉁이에 있었다. 유리문이 반짝였다. 은비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직원이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보관함 열쇠가 있는데요. 은비는 열쇠를 꺼내 보여줬다. 직원은 열쇠를 확인했다. 신분증 있으세요? 네. 은비는 신분증을 건넸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다. 표정이 조금 굳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직원은 안쪽으로 들어갔다. 은비는 대기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10분쯤 지났다. 다른 직원이 나왔다. 나이가 좀 있어 보였다. 과장이라고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다. 은비 씨 맞으시죠? 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은비는 따라갔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책상과 의자가 있었다. 과장은 서류 몇 장을 꺼내 은비 앞에 놓았다. 이춘자 고객님께서 작년에 보관함을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수익자를 지정하셨습니다. 수익자요? 내 보관함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은비 씨로 지정되어 있어요. 은비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할머니의 서명이 있었다. 할머니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구나. 은비는 가슴이 뭉클했다. 보관함을 열어보시겠어요? 네. 과장은 열쇠를 받아들고 앞장섰다. 지하로 내려갔다. 보관함실이었다. 벽면에 작은 금속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과장은 한문 앞에 멈춰 섰다. 여기에요. 열쇠를 꽂았다. 문이 열렸다. 과장은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확인해 보세요. 과장은 방을 나갔다. 은비는 혼자 남았다. 은비는 봉투를 열었다. 손이 떨렸다.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다. 첫째, 통장. 은비는 통장을 펼쳤다. 잔액이 적혀 있었다. 2억 3천만 원. 은비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2억? 믿을 수 없었다. 은비는 다시 확인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2억 3천만 원.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었다. 둘째, 유언장. 공증받은 유언장이었다. 법무사 직인이 찍혀 있었다. 은비는 천천히 읽었다. 본인 이춘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의 전 재산은 김은비에게 상속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인의 자녀 3인은 본인이 병을 앓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전화로 돈만 요구했다. 본인은 이들에게 실망했다. 김은비는 본인을 돌봐주었다. 심부름을 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본인은 김은비를 가족으로 여긴다. 이에 전 재산을 김은비에게 상속한다. 은비는 유언장을 다 읽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진심이었다. 진짜 은비를 가족으로 여겼다. 셋째 편지. 마지막 편지였다. 화분에 있던 편지보다 길었다. 은비야, 놀랐지? 미안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을 거야. 하지만 난 진심이야. 내 자식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돈만 원했어. 난 알고 있었어. 오래전부터. 그래도 자식이니까 용서했어. 이해하려 했어.
하지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애들은 한 번도 안 왔어. 전화만 했어. 엄마, 병원비 얼마예요? 집은 팔 거예요? 그 말만 했어. 난 퇴원하고 고시원으로 갔어. 자식들한테 연락 안 하고, 그리고 널 만났어. 은비야, 넌 날 할머니로 대해줬어. 그냥 사람으로 대해줬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난 너한테 줄 게 많지 않아. 이 돈밖에 없어. 하지만 이걸로 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난 이미 법적으로 다 처리했어. 변호사도 만났어. 유언장도 공증받았어. 넌 당당하게 받아. 이건 내 거야. 은비야. 부탁이야. 이 돈으로 행복해져 웃으며 살아.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춘자 할머니가. 은비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멈출 수 없었다. 할머니. 은비는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지하 보관함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은비는 혼자 울었다. 할머니는 은비를 사랑했다. 진짜 사랑했다. 이틀 뒤, 은비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관리인이 소개해준 변호사였다. 40대 여성이었다. 이름은 정미라였다. 유언장 잘 봤어요. 정미라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공증도 받았고 증인도 있고 유효해요. 자식들이 반발하며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기기 어려워요. 유언장이 명확하니까요. 은비는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자식들이 저한테 연락할까요? 할 거예요. 10중 8구. 정미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때는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저를 통해서 대화하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거. 정미라는 서류를 건넸다. 상속 신고서예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은비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아니, 무겁게 느껴졌다. 일주일 뒤, 예상대로 전화가 왔다. 할머니의 큰아들이었다. 은비 씨죠? 목소리는 차가웠다. 네. 우리 어머니 유산 문제로 연락드려요. 네. 만나서 얘기합시다. 언제 괜찮으세요? 은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손이 떨렸다. 저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변호사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왜요?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요. 법적으로? 큰아들은 비웃었다. 은비 씨,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했을까요? 고시원에 혼자 사시던 분이에요. 판단력이 있었을까요? 은비는 가슴이 철렁했다. 할머니는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그걸 누가 증명해요? 병원 기록이 있어요. 법무사도 확인했어요. 그래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큰아들은 전화를 끊었다. 은비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법정.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다음 날, 은비는 정미라에게 전화 내용을 말했다. 정미라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상속 포기하라고 압박할 거예요.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버티세요. 유언장은 유효해요. 할머니는 정신이 온전했고 증거도 충분해요. 정미라는 파일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할머니가 법무사 만나기 전에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으셨어요. 결과는 정상이에요. 은비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병원 직인이 찍혀 있었다. 날짜는 유언장 작성 일주일 전이었다.
할머니는 다 준비하셨구나. 은비는 할머니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깨달았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반발할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걸 준비했다. 자식들이 소송을 걸면요? 걸게 놔두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정미라는 자신 있게 말했다. 은비 씨, 할머니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법도 그걸 인정해요.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다. 싸움이 시작됐다. 할머니가 남긴 사랑을 지키기 위한 싸움. 2주일 뒤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다. 할머니의 자식들이 유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은비는 통지서를 들고 정미라를 찾아갔다. 예상했던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정미라는 침착했다. 재판 준비할게요. 은비 씨는 할머니와 주고받은 문자, 사진, 영상 있으면 다 보내주세요. 네. 은비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할머니와 주고받은 문자가 몇 개 있었다. 사진도 있었다. 화분을 함께 보며 찍은 사진. 할머니가 웃고 있었다. 은비는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 제가 지킬게요. 할머니의 마음을 지킬게요. 은비는 결심했다. 싸우기로 했다. 할머니의 자식들과 할머니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날 밤, 은비는 304호 앞에 섰다. 새 입주자가 들어왔다. 불빛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은비는 문을 바라봤다. 할머니는 이제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남아 있었다. 은비야, 행복해져. 은비는 주먹을 쥐었다. 네, 할머니 행복해질게요. 꼭요. 은비는 복도를 걸었다. 청소 도구를 들었다. 복도를 쓸었다. 하지만 이제 달랐다. 은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할머니가 함께였다. 그리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 번째 재판은 석 달 뒤였다. 은비는 법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옆에는 정미라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정미라가 말했다. 우리가 준비한 것만 잘 보여주면 돼요. 네.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복도 반대편에 할머니의 자식들이 앉아 있었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셋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들의 변호사는 50대 남자였다. 서류를 넘기며 뭔가 설명하고 있었다. 큰아들이 은비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은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큰아들은 먼저 고개를 돌렸다. 들어가시죠. 법정 문이 열렸다. 은비는 자리에 앉았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다. 천장은 높았지만 공간은 좁았다. 판사석 앞에는 국기가 걸려 있었다. 판사가 입장했다. 50대 여성이었다. 안경을 쓰고 있었다. 표정은 중립적이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낮고 명확했다. 상대편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유언 무효 사건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 올렸다. 피상속인 이춘자 씨는 사망 당시 78세였습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다수의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판단 능력 상실을 의미합니까?
재판장님, 고시원이라는 환경을 봐주십시오. 78세 노인이 혼자 고시원에 산다는 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은비는 가슴이 철렁했다. 할머니를 모욕하는 말처럼 들렸다. 정미라가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거주 환경과 판단 능력은 별개입니다. 인정합니다. 판사가 말했다. 계속하십시오. 상대편 변호사는 계속 말했다. 또한 피고 김은비는 피상속인의 혈족이 아닙니다. 단지 고시원 청소원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건 비정상적입니다. 비정상적이라는 근거는? 상식입니다. 혈족이 있는데 타인에게 상속한다는 건 명백히 정상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정미라가 다시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든 물려줄 권리가 있습니다. 혈족 여부는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판사는 상대편 변호사를 봤다.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정미라의 차례였다. 재판장님, 피상속인 이춘자 씨는 유언 작성 당시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정미라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것은 병원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입니다. 유언 작성 일주일 전에 받은 검사입니다. 결과는 정상입니다. 또한 이것은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입니다. 법무사는 유언 작성 당시 피상속인이 명확한 의사를 표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미라는 다음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은 피상속인과 피고 김은비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다. 할머니와 은비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화분 앞에서 웃고 있었다. 날짜는 유언 작성 한 달 전이었다. 이것은 문자 메시지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문자가 나타났다. 은비야. 오늘 고마웠어. 약 사다 줘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편찮으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은비는 그 문자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정미라는 계속 말했다. 피상속인은 자녀들과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통화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통화 기록이 떴다. 마지막 1년 동안 자식들과의 통화는 총 5번이었다. 모두 3분 이하였다. 반면 피고 김은비와는 거의 매일 대화했습니다. 관리인의 증언도 있습니다. 정미라는 서류를 제출했다. 관리인은 이춘자 씨가 은비 씨를 딸처럼 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읽었다. 표정은 여전히 중립적이었다. 피고 측 더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정미라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피상속인이 직접 쓴 일기입니다. 은비는 깜짝 놀랐다. 일기? 할머니가 일기를 썼다니. 은비는 몰랐다. 이 일기는 피상속인의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일기가 떴다. 할머니의 손글씨였다. 오늘 은비가 미역국을 끓여줬다. 내 생일도 아닌데 그냥 먹고 싶다고 했더니 해줬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밥상인지 모르겠다. 울컥했다. 참았다. 은비 앞에서 울면 안 된다. 은비는 눈물이 흘렀다. 참을 수 없었다. 자식들한테 전화했다. 안 받았다. 문자 남겼다. 답 없었다. 익숙하다. 이제 기대도 안 한다. 하지만 은비는 다르다. 은비는 내 말을 들어준다. 웃어준다. 사람으로 대해준다. 판사는 일기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다. 피고 측 주장이 명확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정미라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재판장님, 피상속인은 자신의 의지로 명확한 정신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편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하지만 피고는 피상속인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는? 고시원 청소원이라는 위치입니다. 피상속인의 취약함을 이용해 접근했을 수 있습니다. 은비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분노가 올라왔다. 정미라가 손을 잡았다. 참으세요. 라고 속삭였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 김은비 할 말 있습니까? 은비는 일어섰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할머니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은비는 할머니의 자식들을 봤다. 할머니는 혼자 고시원에서 사셨습니다. 아프셨습니다. 외로우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분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큰아들이 입을 열려 했다. 은비는 계속 말했다. 저는 청소하면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심부름을 도와드렸습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할머니는 저를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은비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할머니의 돈이 필요해서 가까이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가 좋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은비는 다시 앉았다. 정미라가 어깨를 두드렸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했다. 양측 주장 들었습니다. 판결은 2주 뒤에 선고하겠습니다. 2주가 지났다. 선고일. 은비는 다시 법정에 앉아 있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판사가 입장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읽었다. 원고 측 주장은 기각합니다. 할머니의 자식들이 술렁였다. 피상속인 이춘자 씨는 유언 작성 당시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또한 피고 김은비와의 관계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일기 문자, 사진 모두 이를 뒷받침합니다. 판사는 은비를 봤다. 유언은 유효합니다. 피고 김은비에게 상속을 인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은비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겼다. 할머니의 마음을 지켰다. 법정 밖. 은비는 복도에 서 있었다. 정미라가 웃으며 말했다. 축하해요. 잘 싸웠어요. 감사합니다. 은비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할머니의 자식들이 지나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큰아들은 은비를 힐끗 봤다. 표정은 복잡했다. 분노도 아니고 후회도 아닌 그냥 텅 빈 표정이었다. 은비는 그들을 바라봤다. 안타까웠다. 할머니는 그들을 사랑했을 것이다. 끝까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것이다. 은비는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은비는 화분을 바라봤다. 다육이는 더 자라 있었다. 잎이 통통했다. 은비는 화분을 쓰다듬었다. 할머니 이겼어요. 목소리는 작았다. 할머니의 마음 지켰어요.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그냥 울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저를 가족이라고 해줘서. 저를 사랑해줘서. 은비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웃었다. 할머니도 웃고 있을 것 같았다. 어딘가에서 며칠 뒤 은비는 통장을 정리했다. 2억 3천만 원. 평생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하지만 은비는 알았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사랑이었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은비는 결심했다. 이 돈으로 할머니를 기억할 거야. 할머니처럼 살 거야. 은비는 고시원을 나왔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할머니가 바랐던 것처럼
행복하게. 봄이 왔다. 은비는 고시원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나 있었다. 새 집은 조그만 원룸이었다. 작았지만 깨끗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은비는 처음으로 아침 햇살을 온전히 받았다. 방 한쪽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의 다육이는 이제 잎이 7개가 됐다. 은비는 매일 아침 물을 줬다.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은비는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길이 보였다. 사람들이 오갔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갔다. 봄바람이 불었다. 은비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 저 웃고 있어요. 은비는 상속받은 돈으로 2가지 일을 했다. 첫째, 보육원에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은비가 자랐던 곳이었다. 오래된 건물이었다. 아이들은 좁은 방에서 잤고, 겨울엔 추웠고, 여름엔 더웠다. 은비는 그걸 기억했다.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다. 원장 선생님이 은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은비야. 아니에요. 제가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넌 착한 아이였어. 지금도 착하고. 원장 선생님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은비는 어릴 적 그 주름을 기억했다. 따뜻했다. 이 돈으로 아이들 겨울옷 사주세요. 히터도 바꾸시고. 그럴게 고마워. 은비는 보육원을 나오며 뒤를 돌아봤다. 아이들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은비도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눴어요. 둘째,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다. 가게 이름은 춘자반상이었다. 은비는 할머니의 이름을 걸었다. 할머니를 기억하고 싶었다. 매일 영원히. 가게는 집 근처 골목 끝에 있었다. 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다. 주방과 카운터, 그리고 작은 테이블 2개. 그게 전부였다. 은비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미역국을 끓였다. 할머니가 생일날 끓여줬던 그 맛을 기억하며 콩나물 무침을 만들었다. 시금치를 데쳤다. 계란말이를 부쳤다. 반찬은 단순했다.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성스러웠다.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다. 여기 새로 열었구먼. 네, 어서 오세요. 반찬 좀 살 수 있어. 네, 뭐가 필요하세요? 미역국 있어. 네, 있어요. 은비는 미역국을 담았다. 뚜껑을 닫고 비닐에 담았다.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5,000원? 싸네. 할머니는 지갑을 꺼냈다. 은비는 돈을 받으며 말했다. 맛있게 드세요. 그래, 고마워. 할머니는 가게를 나갔다. 은비는 그 뒷모습을 봤다. 할머니가 생각났다. 춘자 할머니. 은비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웃었다. 한 달이 지났다. 가게는 조금씩 알려졌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다. 직장인도 왔고, 학생도 왔고, 할머니도 왔다. 여기 반찬 맛있어요. 미역국이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 생각나요. 사장님 손맛이 따뜻해요. 은비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어느 날 중년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다. 얼굴이 익숙했다. 은비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기억했다. 할머니의 딸이었다. 은비는 멈칫했다. 여성도 은비를 알아봤다. 표정이 굳었다. 침묵이 흘렀다. 은비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여성이 먼저 말했다. 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앉으세요. 은비는 테이블을 가리켰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미안해요. 여성은 고개를 숙였다. 은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여성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희가 어머니를 소홀히 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빴어요. 아니, 바쁘다고 핑계 댔어요. 어머니는 외로우셨을 거예요. 혼자 고시원에서 사시면서 아프시면서. 여성은 눈물을 닦았다. 은비 씨가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진심이에요. 은비는 가슴이 뭉클했다. 할머니는 좋은 분이었어요. 은비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따뜻하셨어요. 저한테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그랬겠죠.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도요. 근데 언젠가부터 저희는 어머니를 잊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여성은 일어섰다. 미역국 하나 살게요. 네. 은비는 미역국을 담았다. 여성은 돈을 건넸다. 은비는 받지 않았다. 그냥 드세요. 왜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여성은 가게를 나갔다. 은비는 그 뒷모습을 봤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은비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도 후회하고 있어요. 여름이 왔다. 가게는 바빴다. 손님이 늘었다. 은비는 혼자 감당하기 벅찼다.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고용했다. 대학생이었다. 성실했다. 사장님, 왜 가게 이름이 춘자반상이에요? 아, 소중한 분 이름이에요. 가족이세요? 내 가족이에요. 은비는 웃었다. 아르바이트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겨울이 왔다. 은비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얗게, 조용하게. 가게는 문을 닫았다. 손님은 없었다. 은비는 혼자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김이 올라왔다. 따뜻했다. 은비는 국을 한 그릇 떠서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할머니 사진 앞에. 할머니 오늘도 끓였어요. 은비는 작게 말했다. 맛있게 드세요. 눈은 계속 내렸다. 조용했다. 은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할머니는 어디에 계실까? 하늘 어딘가? 별 사이? 아니면 이 가게 어딘가? 은비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할머니는 은비와 함께 있었다. 매일 미역국을 끓일 때, 손님을 맞을 때, 웃을 때 할머니는 은비 곁에 있었다. 그날 밤 은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화분은 창가에 놓여 있었다. 다육이는 이제 꽃을 피웠다. 작고 분홍빛 도는 꽃이었다. 은비는 일어나 화분을 바라봤다. 할머니 꽃이 폈어요. 은비는 웃었다. 예쁘죠?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부드러웠다. 은비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은비야, 행복해져.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행복해요. 매일요. 2년이 지났다. 춘자반상은 동네에서 유명한 가게가 됐다. 방송에도 나왔다. 하지만 은비는 가게를 키우지 않았다. 그대로 두었다. 작고 따뜻한 가게로. 어느 날 한 여대생이 가게에 들어왔다. 20살쯤 되어 보였다. 얼굴은 수줍었다. 저 여기서 아르바이트 구하나요? 지금은 안 구해요. 아, 여대생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왜요? 돈이 필요해요? 네, 저 보육원 출신이에요. 혼자 학비 벌어야 해요. 은비는 여대생을 바라봤다.
자신의 옛 모습이 보였다. 앉아요. 네? 미역국 먹고 갈래요? 아, 돈이. 공짜예요. 은비는 미역국을 떠서 여대생 앞에 놓았다. 김이 올랐다. 맛있게 드세요. 여대생은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떴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괜찮아요? 네, 어머니 생각나요? 본 적도 없는데. 은비는 조용히 앉았다. 천천히 드세요. 여대생은 국을 다 먹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네, 꼭요. 여대생은 가게를 나갔다. 은비는 그 뒷모습을 봤다. 할머니,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밤이 깊었다. 은비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화분은 창가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은비는 화분을 쓰다듬었다. 할머니, 오늘도 고마웠어요.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흔들렸다. 은비는 웃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 가족은 피가 아니었다. 함께한 시간이었다. 나는 밥상이었다. 건넨 말 한마디였다. 은비는 그걸 배웠다. 304호 복도 끝에서, 할머니에게서. 그리고 이제 은비는 누군가의 가족이 되고 있었다. 매일 끓이는 미역국으로, 매일 건네는 따뜻한 말로.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